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사표가 수리된 지 불과 20여 분 뒤에 복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원인 제공자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물갈이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남북한 월드컵 예선 경기가 평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중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중계는 무산됐고 일부 사진만 전송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문자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배우 설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동료 연예인들이 신곡 발표를 미루고 행사를 취소하는 등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초등학교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야생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동물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접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논란입니다.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최근 라쿤이 탈출해 시민들을 놀라게 하면서 위험성과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다음 날 전국은 빠르게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살펴봅니다. 조 전 장관 낙마의 기세가 오른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자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했습니다.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낯두껍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공정의 가치, 이 운운하고 이게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낯두꺼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태로 성남 민심이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은 헛된 착각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게슈타포 조직 하나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마치 조국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 대신 국정 대전환 촉구로 구호를 바꾸고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회복의 숙제를 안게 된 청와대는 인적 쇄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후속 인선뿐 아니라 연말로 예정됐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당장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연말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을 앞당겨 한꺼번에 인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청문회에 따른 야당의 공세는 최소화하고 내각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각 대상에는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서둘러 당에 복귀해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검토 중인데 정무 공보 라인이 대상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정무적 판단과 언론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 쇄신에 앞서 경제와 민생 챙기기로 민심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부도 1회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경제 행보에 더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 다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초선 이철희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86 세대 물갈이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앞서 어제 국감장에서도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특히 586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만큼 586 그룹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불출마가 586 그룹 의원들에게 퇴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586 친문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다른 586 의원들의 불출마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물갈이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불똥이 튄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이 대표는 조 전 장관 사퇴 국면에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에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사퇴 이후 오늘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4,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해찬 무조건 사퇴하라. 당비 1,000원도 아깝다. 당 지지율 떨어지면 당대표가 나가야지 법무부 장관이 왜 나가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조국 수호 외쳤는데 속에서 천불이 난다. 장관 한 명 못 지키는데 뭘 할 수 있느냐는 등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오는 19일 서초동 촛불 집회를 열어 이해찬 사퇴를 구호로 외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어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조 개표도 하시죠.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공식 일정 없이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혼란은 안 된다며 이 대표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어제 사임한 조국 전 장관의 행보도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복귀 신고 기간이 한 달이나 있는데 사표가 수리된 뒤 20분 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 청사를 떠나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 자택 앞에 도착한 조국 전 장관. 장관님, 후임자도 대통령께 혹시 추천하셨습니까? 2시간 정도 지나 조 전 장관은 외출하기 위해 집 밖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입니다. 6시쯤 된 것 같은데, 오후 6시쯤. 법무부에서 이제 정식 발인 보고 그러셨고요. 조국장관이 면직됐다. 그런데 이제 처리를 하고 계셨고. 오늘 오전 서울대는 별도 심의 없이 부총장 전결을 거쳐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처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이번 학기에 강의 없이 이 건물 5층에 있는 연구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사유가 사라진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민정수석 자리를 떠났을 때도
그날 바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나 봅니다. 학교 커뮤니티엔 비난글이 이어지고 복직 찬반 투표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개교 기념일까지 맞이해 평소보다 조용한 서울대 캠퍼스. 하지만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커뮤니티 공간은 시끌벅적합니다. 문서 위조 학부를 신설해 학장으로 모시자는 조롱글부터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묻는 원색적인 비난글까지 조국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바로 복직시키는 거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법 지키는 거에서는 좀 제대로 모습을 잘 안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교수를 다시 하신다면 저는 조금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이 출근할 때 지나가는 법학관 로비에는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도 물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앞서 4차례나 촛불 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아크로 광장입니다. 학생들은 이곳 광장이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집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놓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95%가 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복직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끝났다며 법무부를 떠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어젯밤 조 전 장관이 나오는 홍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사임한 장관이 나오는 영상을 왜 올렸을까요? 안보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민심 악화로 문재인 정부 최단기 장관으로 기록됐는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8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이 게시된 건 조 전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지 7시간 뒤인 어젯밤 9시쯤이었습니다. 정부가 사퇴한 장관 홍보 영상을 만든 건 이례적입니다. 국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리세요. 사실 편집을 다시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내리세요.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재임 35일간 활동 홍보 영상을 7개 제작했습니다. 전임인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때 올린 동영상은 한 달 평균 2개 정도로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임기 종료는 어제 자정이고 영상을 올린 시점은 그로부터 3시간 전이라며 공식 일정 홍보 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할까요? 예, 조국 전 장관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이후 침묵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6시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원정 검사 말대로 죽을 때까지 찌르니까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계속된다. 우리 언론과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실 탐사를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유시민 이사장의 반응 주변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던데 결국 계속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짚어나가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고발당하셨어요? 몇 건이 고발된지는 알지도 못해. 아니, 중앙지검의 검사분들이 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만 돼요. 네네. 유시민 이사장 이번 국면에서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죠. 나치 선전장관 괴멸스다,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유 이사장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싸 이겼다 이러지. 그럼 어떨 때 욕해요? 아니 할 말 없을 때 욕하는 거잖아. 욕하면 지는 거야. 그거는 아싸 이겼다. 이렇게. 유 이사장과 함께 방송한 사람들은 유 이사장을 두고 정신승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논쟁을 기대한 저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예, 100년 집권론의 저주,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현주 의원이 주고받은 얘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의 대권 후보 주자가 다 몰락해서 시장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서울시장으로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잘해보시죠. 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여권 대선 주자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만 남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3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명예 퇴진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이쯤 되면 여권 입장에선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는 게 오히려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주자의 저주다, 이런 말도 돌고 있다면서요? 예, 정치권에서는 100년 집권론의 저주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집권 목표를 높일 때마다 대선 주자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대선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여권에는 아직 대선 주자들이 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여권 차기 주자 1위는 이낙연 총리죠. 다음 주 1왕 즉위식을 다녀온 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총리실은 이달 중 사퇴를 부인했지만 여의도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박원순 시장, 유시민 이사장, 김부겸 의원 등의 행보도 눈여겨봐야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직 2년 넘게 남은 대선 고비가 많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일가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공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채용 시험 문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낸 곳,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동양대로 파악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넨 박모 씨 등 전달책 2명은 초등학교 선후배사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2명 채용 대가로 총 2억 1천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1억 4,700여만 원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선배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 교사 채용 당시 도움 받은 적 있으십니까? 특히 조 씨는 먼저 이들에게 돈 내고 들어올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이 입금된 뒤에는 직접 시험지를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교사 채용 당시 요강에 이 시험 출제기관이 동양대학교로 적혀있던 사실을 검찰이 최근 파악했습니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곳입니다. 또 조 씨는 이 시험지를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모 씨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재직대학에서 제출한 시험 문제를 조 전 장관의 어머니 집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이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 부부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인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진단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시사인 기자 출신 주진우 씨는 오늘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주 씨는 정 교수의 건강 악화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결심을 앞당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MRI 검사 등을 통해 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조기 귀가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받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부터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야 간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법안, 바로 공수처 설치 논란입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수처가 도대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등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여당은 이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데 왜죠? 네,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막강한 힘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죄를 물어 재판을 받게 하는 기소권인데요. 이 기소권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검찰개혁 수단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나눠 가짐으로써 검찰의 문제점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럼 자유한국당은 대체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가 공수처가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야당 추천위원이 단 2명뿐입니다. 아무래도 여권 성향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여기에 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는 만큼 공수처장은 여권 성향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입니다. 또 25명 구성원 가운데 최대 절반만 검사들로 채울 수 있거든요. 민변 출신 인사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은 현직 검사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 이상의 검사는 어떤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까? 전직 검사라거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민변으로 채우고 좌파로 채우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조사위원 출신들로 채워질 경우 수사 노하우나 경험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건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검찰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될 사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갑자기 사퇴하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됐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하루 전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 조 전 장관이 임명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네 사람 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골라 뽑아놨습니다. 오로지 조국과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셀프 검찰 개혁이라고밖에. 여당 의원들은 사퇴에도 투집이냐고 반발했고 박지원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고요.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모시던 장관께서 사퇴를 하셔서 좀 마음 착잡합니다. 조 전 장관의 1호 인사였던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이 야당을 비판한 과거 SNS 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당에 대해서 이토록 증오의 트윗을 남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단장이라고 합니다. 저 글 자체를 제가 작성했는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장 의원이 공개한 SNS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 라고 쓴 글과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향해 비속어를 쓴 내용이 등장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집회는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찬반 진영 모두 토요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집회는 최후 통첩을 주제로 했습니다. 당시 주최 측은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잠정적으로 추가 집회는 열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주최 측은 오는 토요일 다시 장외 집회를 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회 장소는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 대신 여의도 국회 앞으로 정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부 친정부 성향 단체는 이날도 서초역 인근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장외 집회도 같은 날 열립니다. 광화문 일대에선 자유한국당 주최로, 서울역 일대에선 우리공화당과 보수단체 주최로 장외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정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원과 청주에서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건데 이번엔 30년 전 화성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야산. 1989년 7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모양이 사라진 곳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실종 5개월 뒤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이 이 야산에서 발견됐는데요. 9차 사건 현장과는 불과 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수사 요구에도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접었고 지금껏 김양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양을 살해한 뒤 근처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화성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주변 탐문을 했지만 이춘재는 당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란 이유로 대면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춘재는 이 밖에도 화성 연쇄살인 10건과 1987년 수원 화서역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고생과 주부 살인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사건 현장과 범행 수법 등을 그림으로 그리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NA가 확인된 화성살인 5건에 대해 이춘재를 살인 피의자로 입건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을 제외한 4건은 증거물도 모두 폐기된 상태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앞서 채널A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육성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윤 씨의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당시 직장 동료가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재심 청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았습니다. 화성 8차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겁니다. 윤 씨 사건의 재심 청구에 앞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적어도 본인 진술과 본인이 체포되는 과정, 본인의 어떤 신병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그 과정의 서류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기록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8차 사건의 재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당일 윤 씨와 있었다는 직장 동료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동료는 1990년 항소심에서 윤 씨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고 윤 씨도 밤에 직장 동료와 같이 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이 동료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씨와 함께 먹고 자고 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며 윤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직장 동료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법최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제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연예인들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꾸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나 넌 왜 아이유가 설리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노래 복숭아가 발표 7년 만에 음원 차트 역주행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인들은 일정을 취소하고 추모에 나섰습니다. 설리와 소속사가 같은 슈퍼엠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랐지만 특집 쇼 녹화를 미뤘고 슈퍼주니어는 10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라이브 방송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도 추모 대열에 합류하면서 신곡 공개와 제작 발표에는 물론 각종 패션과 마케팅 관련 행사도 줄줄이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가 마련됐고 팬들은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 대신 설리 사랑해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그룹 신화의 김동완은 많은 후배들이 돈과 이름이 주는 달콤함을 위해 마음의 병을 얻고 있다며 대형 기획사들의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데뷔 14주년을 맞아 공개한 손편지에서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보낸 설리. 노래로 연기로 아직 못 다 펼친 25살의 꿈만큼이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설리는 평소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른바 악플 금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일부 악플러의 행태가 도를 넘는데 처벌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설리는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지만 악플의 악순환은 계속됐습니다.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악플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법률이나 이런 거 좀 제대로 제정을 해서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낮은 벌금 부과에 그칩니다. 내용에 따라서 경미하면 몇십만 원에서 좀 무거우면 몇백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다 보니까 조금 그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신체적 상해와 같은 비중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숨진 설리의 자택에서 평소 심경을 담은 메모를 발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하는 한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걱정이 많은데 한편으론 야생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카페가 요즘 인기입니다. 귀여운 동물을 안아볼 수는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카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기 힘든 이색적인 체험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최근 라쿤이 탈출해 시민들을 놀라게 하면서 위험성과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카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라쿤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안은 라쿤을 보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리병 너머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라쿤들. 갑자기 돌변해 사람을 공격합니다. 라쿤의 공격성에 대한 주의사항은 카페 입구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따로 교육 받아야 되는 거나요? 라쿤이 거침없이 손님들에게 다가갑니다. 손님에게 기어오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음식을 낚아채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야생동물 카페. 이곳은 라쿤, 코아티, 미어캣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있었는데요. 최고 인기는 남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미어캣입니다. 미어캣을 안고 쓰다듬는 사람들. 사람들의 손길이 불편했던 걸까요? 미어캣은 자꾸 구석으로 숨으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지만 사람들의 손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미어캣은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빼앗으려 으르렁거립니다. 음료수를 내려놓는 순간 컵에 꽂힌 빨대에 미어캣의 입이 닿았습니다. 화가 난 미어캣은 손님 어깨로 기어 올라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음식 보니까 미어캣들도 흥분하는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으면 제가 보고 해요. 식품위생법상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과 동물 전시 공간을 분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 옥상에 있던 라쿤 우리에서도 마찬가지. 음료수를 보자마자 여러 마리의 라쿤이 달려듭니다. 뺏었어. 직원이 얼른 떼어놓자 화가 난 라쿤은 직원의 다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좀 만지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핥히는 거 좀 조심해야겠죠. 라쿤은 발톱이 좀 아팠습니다. 감염 위험성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의사와 함께 또 다른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동물들에게 광견병과 종합백신 예방접종을 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야생동물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은 여기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 백신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다. 카페 안은 동물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 야생동물 카페는 개와 라쿤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라쿤이 객관은 그렇지만 마하제랑 라쿤이랑 많은 질병을 공유해서 질병 전파에 동물들과 접촉하는 사람 역시 인수 공통질병 감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내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카페는 사람에 대한 감염 위험도 있지만 비좁은 실내에 갇혀있는 동물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화질 TV 성능을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 기업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빨간색 TV 화면 곳곳에 거뭇거뭇한 군더더기가 보입니다. 화면을 바꿀 때 앞 화면 내용이 잔상으로 남은 것인데 버닌 현상이라고 불리는 결함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회사 공식 SNS에 LG전자 올레드 TV를 겨냥해 버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삼성 TV를 사라고 광고했습니다. LG전자는 발끈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청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슈로 삼성 TV의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덮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기술적으로도 24시간 동안 한 화면만 틀어놓다가 전환했을 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라 현실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서도 OLED 기술의 근본 한계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 TV를 직접 분해하면서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달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 올레드 TV에서는 신문 글자가 깨져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중국 가전업체는 5G와 결합한 초고화질 TV를 우리 기업보다 앞서 출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맞춤형으로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기는 지금 몇 개월일까요? 매일 유업 고객 상담실에서 일하는 천진희 씨. 전 직장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관뒀지만 이 회사는 이런 경험을 우대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단절이 돼서 취업이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그런 육아 경험자를 모델을 하는 걸 보고 한번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었고요. 쭉 다니고 있습니다. 상담실 직원 14명 가운데 6명이 육아 경험자들. 이 회사는 여성 직원들의 출산, 육아기에 따라 지원금과 탄력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조혜원 씨. 관뒀던 이 회사에 5년 전 다시 입사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리턴만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4년간 다녔던 회사의 경력을 살려서 다시 일하고자 재입사하게 되었어요. 다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들. 이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2019 리스타트 잡페어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110개의 기업과 기관이 차린 130개 부스에서 다양한 채용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조금 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충격적이게도 관중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됐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북한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축구협회가 현지에서 문자로 알려온 내용을 토대로 경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외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라고 평가한 이번 남북 대결.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 직접 관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까요? 4만 명이 온다던 김일성 경기장은 텅 비어있고 태극기와 인공기가 쓸쓸히 걸려있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를 투톱으로 한 4-4-2 포메이션으로 나선 우리 대표팀. 북한은 해외파 한광성이 주축이었는데요. 승부는 팽팽했고 충돌 상황도 있었습니다. 양팀은 거친 플레이를 이어가며 경고를 2개씩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후반 몇 차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고요. 우리와 북한은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1, 2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레바논과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SK와 키움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현재 인천 문학에서 진행 중인데요. 김태욱 아나운서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곳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양팀 응원단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SK 와이번스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SK 와이번스 화이팅! 오늘도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해 미친 듯이 응원하겠습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SK 팬들은 타선이 터졌으면 하는 바람, 키움 팬들은 박병호 선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박병호 선수는 어제 11회 초 몸쪽 높은 공, 빠른 공에 왼쪽 손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단순 타박상이기 때문에 경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키움의 4번 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지만 두 번째 타석 안타를 쳐냈습니다. 어제 연장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은 오늘도 뜨거운데요. SK가 로맥과 한동민의 홈런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키움도 맞불을 놓으며 역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방금 SK가 또 안타를 치며 5회 말 진행 중인 가운데 2점을 따라붙어서 6대 5인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새벽 4시쯤 첫눈이 찾아왔습니다. 비와 눈이 섞여 내려서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요.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 사흘 일찍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져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일부 강원 산지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올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올라서 다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미리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팔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오르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와 남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남해안의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날씨 정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유신 독재에 반대하며 일어난 부마 항쟁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40년이 지난 올해도 한바탕 광장으로 몰려나온 시민들,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